둘이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이혼은 못 해요.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서 나는 하고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완전하게 미국하고 대립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치는 않거든요. 극우 정당이 유럽 정치 지형에서 아주 메이저 정당들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덴마크가 없는 이유는 덴마크는 안 받았어요. 히틀러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공동의 타겟으로 잡은 게 이었던 거죠. 현재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극우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프레임으로 나타나고 있죠. 한번 감정적으로 움직인 그 흐름을 지금은 좀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이랑 많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영국도 그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과의 관계는 조금. 그렇죠. 예, 영국도 미국에서 그 유럽 2024년부터 이미 그 얘기를 했죠. 유럽은 알아서 방위를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뭐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하고의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막아라 이런 거였고, 미국은 모든 전력을 중국에 이제 집중하겠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내세워서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럽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하고 사이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악화된다고 해서 동맹이 끝나냐?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둘이 서로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싫어해도 이해관계가,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걸 미국이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러시아의 이 서진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해관계는 또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산 부분에 있어서 반중국 공급망 동맹이라는 것도 결국 미국하고 유럽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사는데 부부간의 사이가 아주 악화되면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주 악화됐지만 둘이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이혼을 못 해요. 약간 대면대면한 부부로 살게 네, 되는 거군요. 둘이 이혼은 못하고 재산은 같이 불려나가야 돼요. 평소에는 다른 거 가지고 말 안 하가도 돈 문제는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비슷하게 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사이가 아주 나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다 가장 보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공동 이익이 있느냐.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서 나는 중국 편이 돼서 중국하고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완전하게 미국하고 대립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치는 않거든요. 약간 중국이 미국이랑 네. 너무 미중 갈등을 겪다 보니까 약간 유럽에는 좀 붙으려고 하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네. 유럽이 너무 중국 때문에 뭐 제조업이니 뭐니 다 네. 공동화되다 보니까 네. 그거는 유럽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는 러시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합을 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러시아가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은 뭐 당연히 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자꾸 제동을 걸고 있죠. 네.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 미국하고 EU의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결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좀 그만두지 않고 좀 더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피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내부의 압력이 컸죠.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 같으면은 총선 때까지 아마 밀고 갔을 텐데, 내부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해오면서 이제 총리 사임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그 이후에 총리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브렉시트가 결정될 때는 보수당이었고 예. 보수당이 쭉 하다가 예. 노동당으로 말하자면 공이 넘어왔는데 네. 거기서도 이 공을 받아치지를 못했고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집권당은 좀 좌파인데 네. 지금 엄청난 당이 또 돌풍을 일으키고 그렇죠. 있잖아요. 개혁당이라는 영국 개혁당인데,
그쪽이 페라지죠. 극우 정당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알려지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유럽에 있는 극우 정당이라는 데의 정치 공약을 살펴보면요. 이게 진짜 극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복지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르펜 같은 그 프랑스의 국민연합 같은 당인데, 그러니까 극우라는 표현보단 사실은 오히려 강한 민족주의 정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우리는 이제 뭐 극우라는 표현으로 통하니까 저도 뭐 이 방송에서는 그 표현을 따라 쓰겠습니다. 근데 그게 극우 정당이 없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 하나 정도 외에는 다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유럽에서요. 예, 스웨덴에서도 지금 그 극우 정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민주당, 이름은 민주당인데 거기가 지금 제3당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뭐 독일이나 독일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이 있죠.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국민연합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유럽 정치 지형에서 아주 메이저 정당들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뭐 의석 한두 개 정도 있으면서 소수의 정당으로 있어야 될 정당들인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강한 정치 세력화가 되고, 덴마크가 없는 이유는 덴마크는 이민자를 안 받았어요. 덴마크는 분담금은 많이 냈어요. EU에다가 이민자에 관련된 돈은 많이 내는데 대신에 이민자는 안 받는다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 폐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극우 정당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덴마크도 생겼는데 사실상 전혀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죠. 유럽에서 흔히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정당들은 네. 반이민 정당, 사실 그렇죠. 예. 민족주의적 예. 정당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우익 중에 그 가장 대표적인 뭐 시장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쪽으로 가는 정당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간섭을 더 많이 하는 정당들이죠. 근데 일단 이제 유럽하고 우리나라의 이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유럽은 이걸 대량으로 한꺼번에 받아들이면서 종교나 문화 갈등이 아주 심하게 표출되고 있어요. 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난민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그 난민들이 들어와서 1세대보다는 난민 2세대가 커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난민 1세대는 그나마 불만이 적어요. 자기가 난민촌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이 낫거든요. 근데 그 난민들이 정착하는 지역을 보시면은요, 다 도심 외곽에 가장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 2세대가 거기서 자라게 되면은 나는 스웨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나는 2등 국민이냐? 이게 이제 스웨덴에서 하나의 뭐 폭력 조직으로 나오고 갱단이 나오고 지금 총기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스웨덴이. 그 안전하다라고 느꼈던 스웨덴이 불과 한 2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민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분산이 돼 있고, 지금까지는 이것이 하나의 집단이 돼서 그들이 세력을 형성하는 게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우리도 특정 지역에 가보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은 유럽만큼 심각하진 않죠. 사실 히틀러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보면 결국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오게 된 독일의 그 전의 상황이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럽의 상황이 마치 그때를 연상케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 히틀러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죠. 역사의 교훈도 있고. 네, 않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 혼돈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그 히틀러를 봐왔기 때문에 저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그래도 다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러한 극우 정당이 나온다 그래도 그게 과반수 이상을 넘어가는 나라는 뭐 과반수는 물론이고 그 제1당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주요 정당으로 올라왔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게 좀 무서운 건데. 되게 큰 충격이죠. 근데 왜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싫어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유대인을 그다지 싫어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히틀러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공동의 타겟으로 잡은 게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 정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는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 자본가들, 유대 금융인들이 그 돈을 쥐고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한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흔히 말하는 극우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프레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이냐가 어느 정도가 사실이냐 이런 걸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미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많죠. 하지만 이게 한번 감정적으로 움직인 그 흐름을 지금은 좀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유럽, 영국이 좀 택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방향, 나은 길, 좀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재정 준칙은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이제 빚 그렇게 내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영국도 프랑스 못지않게 좀 빚을 남발하고 정부가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되게 지금 또 경제를 끌어내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렇죠. 영국도 지금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근데 이 지금 현재 안 좋은 것도 안 좋은데 더 큰 문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더 써야 되는 건 보여요. 일단은 방위비를 계속 늘리기로 돼 있어요, 지금. 네네, 그렇죠. 국방비는 계속 늘려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비를 줄일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영국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혜택은 계속 주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더 이상 재정이 부족하니까 연금을 깎겠다. 불가능하죠. 그 정권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의료비를 갖다가 전에 깎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뭐 줄일 수 있는 게, 근데 국방비 같은 경우는 정 어려우면은 조금씩 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재량 지출이기 때문에 의무 지출이 아니라. 근데 지금 국방비는 늘리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앞으로가 보이는 거죠. 정말 암담한 거죠. 영국은 돈을 줄일 데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돈을 그렇죠? 그러면은 세수를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증세를 하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증세를 해야지 그러고서 순순하게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데 재정 준칙을 지키면서 그 복지도 물론 중요하죠. 필수적인 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산업 기반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투자도 과감하게 좀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재정 준칙을 지키면서 복지에는 딱 필수적인 것만 하고 그다음 교육 같은 경우도 일부를 줄여서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그러나요? 그럼 그 정권 아마 얼마 못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인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 외에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돈이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질 리도 없고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다. 헬리콥터 머니를 정부가 뿌린다. 그럼 그냥 그대로 그 인플레이션이 되고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참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누가 돼도 힘들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결국 실질 임금이 떨어졌거든요. 그 돈 풀린 만큼 결국 인플레이율이 그보다 높았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지만 그냥 뭐 돈을 푼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경제가 다른 거 펀더멘털은 괜찮고 다 좋은데 금융 부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가 온 것처럼 됐다.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돈 푼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금융 경색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방법이 저는 그거 외에는 없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지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재정 준칙은 진짜 지켜야 된다. 그냥 찔끔찔끔 계속 돈 푸는 게 인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사실 영국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 돈을 풀면서 선진국들이 약간 어떤 코너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래요. 그거 누가 모르나. 그렇죠. 다 아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양당 체제가 깨졌죠. 그러니까 5당 체제에 진입했다. 가디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최소한 3개 이상의 정당이 살아남아서 메이저 정당이 될 것만큼 분명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축이 생긴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지지를 조금만 가져오면요. 자기네가 일당이 돼요. 그렇죠. 자기네가 연정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타협 안 되는 이슈. 특히 지금 이 극우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민자 이슈죠. 이거는 절대로 타협을 안 하고 강성으로 가지만 나머지 일반 복지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는 다 서로 더 주겠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포퓰리즘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유럽이 전반적으로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 위기를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은 다수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포퓰리스트 정책을 쓰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되풀이되고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쓰겠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작년에 프랑스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그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작년에 그 바이루 총리였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긴축안을 내세우고 그걸 갖다 국민투표에 국민투표가 아니라 의회에서 이제 투표에 붙여가지고 그냥 장렬하게 산화를 했죠. 그게 통과 안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고 한번 그냥 부딪혀 본 거였거든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어요. 그때도. 네. 저 사실 그 민주주의 체제를 배울 때 영국의 그 양당 네. 구도 그리고 네. 서로 이렇게 막 그 협의와 이제 갈등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선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게 네. 뭐 저희 교과서에서 배운 어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네. 지금까지 보면요. 민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것이 제대로 챙겨졌다면 그런 양당 체제가 무너질 일이 없는데 결국 보통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네. 그 300년 넘은 양당 그렇죠. 체제마저도 네. 이렇게 흔들리는구나.